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강의를 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제 연말이 되니까 술자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간이 손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다시 한번 간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우리 암의 제품 중에서 밀크 시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간 건강 관리. 사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연말에 지금 술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술을 많이 먹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간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간의 가장 큰 적이 결국은 술이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술을 조금 좋아합니다만은 어쨌든 술은 이 간 건강 최고의 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음주량과 암 발생에 대한 어떤 논문이 있는데 보면 국내 암 발생의 3분의 1 이상이 음주와 관련돼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간을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간이 지방간이 되죠. 알코올성 지방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알코올성 지방간이 나중에 간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심각해지면 간경화를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간암 이런 것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음주는 간을 해치게 되는 독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술을 전혀 먹지 않는데도 간에 지방간이 되고 간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요즘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술 자체에 의한 간질환도 물론 중요하지만 술 외에 다른 어떤 독성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간의 주요 기능을 먼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게 이야기해서 간은 어떤 영양소의 저장 기능과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간이잖아요. 그래서 영양소의 대사 및 저장과 해독이라는 큰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어떤 면역 작용, 그 다음에 담즙 생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간은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포가 가장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면역작용이에요.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것도 결국 간이에요. 그 다음에 간에 보면 쿠퍼셀이라는 게 있어요. 쿠퍼셀이라는 거는 바로 나쁜 물질을 잡아먹는 식작용을 하는 건데 이런 쿠페셀이 결국 면역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영양소의 대사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가 결국 심각해지면 혈당이 높아지면 당뇨가 되잖아요. 이걸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혈청 단백질이나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지단백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단백질 대사인데 이 대사도 결국은 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방 대사.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지단백, 그다음 콜레스테롤 합성, 뭐 그 외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저장하고 또 이걸 사용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도 결국은 뭐다? 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해독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어떤 약물이라든지 식품 첨가물 아니면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생성된 독소 같은 거 이런 걸 제거해주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해독을 안 하게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담즙 아시죠? 담즙. 그래서 담즙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담즙을 생성해서 이 담낭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가지고 소장으로 배출을 되면서 담즙의 기능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지방을 분해하고 재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담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담즙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호르몬 대사, 그다음에 알코올을 분해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만성 피로가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만성 피로의 원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간 기능이 저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게 여기에는 통각 그는 뭐예요? 아픔을 인지하는 그런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자각이 안 되기 때문에 간이 나빠도 조기 발견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음주에 의한 간 손상도 늘어나고 있지만요. 비음주에 의한 간 질환 발생률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요. 결국은 인간이 요즘은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 많이 먹는 이 음식이 특히 지방이 간이 축적이 되면서 지방간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결국은 과잉 섭취한 어떤 지방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소들. 그래서 우리 몸에 침투하는 수많은 독소들이 결국은 간에 부담이 되고 그걸 통해서 간 손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독소들이 있느냐. 그래서 간 건강을 위한 제안 첫 번째는 뭐냐. 독소를 피하라. 그래서 이제 요즘 그 플라스틱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나노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섭취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일회용 종이컵하고 초순수 워터를 사용해가지고 해봤더니만요. 22도에서 리터당 2조 8천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용출이 된대. 그리고 100도로 올라가게 되면 거의 2배 반 정도 5조 천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용출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나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비닐랩도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사용했을 때 이 나노 플라스틱 용출량이 최대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먼저 피해야 된다. 그럼 뭐 플라스틱 뭐 있느냐? 그 외에 우리가 생활 독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비누와 샴푸, 화장품, 생리대, 개인용품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성 계면 활성제들, 그래서 그 다음에 화학 비료와 농약, 살충제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먹게 되는 정크푸드와 트랜스지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액상 과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소라는 거예요. 그 외에 오른쪽에 보시면 알코올, 아까 담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와 같은 초미세먼지와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납, 수원, 중금속 같은 이런 환경 호르몬들. 그 다음에 이제 세균, 간에 영향을 미치는 세균들 있죠. 그 다음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것들. 그 다음 미생물 독이라든지 식중독들. 이런 여러 가지 톡신, 독소들이 간을 망가뜨린다는 거. 결국은 뭐냐면 이런 독소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화학 물질들이 또 여러 가지 범람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화학 물질들은요. 근래 100년 이내에 새롭게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 원래 인간은요. 우리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만들어낼 때는요. 이런 대사를 통해서 이런 노폐물과 이런 독소를 제거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는데 이런 화학 물질은요. 조물주가 생각을 못했던 본인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는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니까 이거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지금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화학 물질이 결국 뭐예요? 내 몸에 독소로서 축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이 화학 물질은요. 인류 진화 역사상 가장 큰 환경 스트레스예요. 인간의 해독 시스템이 이걸 필터링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독소, 생활 독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초제와 살충제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악역을 쓰게 되는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 같은 것들. 그 다음 여러 가지 각종 화합물들이 결국 내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호르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가짜 호르몬, 가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라 그런다? 제노에스트로겐이라 그러는데 이 제노에스트로겐은 조물주 만들어낸 에스트로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게 하나의 독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축산물 지방에 잔류되어 있는 이런 제초제와 살충제와 같은 것들, 또 가축에 투여되고 있는 이런 항생제, 이게 결국은 분뇨로 배출되잖아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비닐 같은 이런 나노 플라스틱, 요즘 나노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석유 화학 물질들.
그 다음에 일부 화장품 성분들이 전부 다 제노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방암, 특히 이제 여성 질환 중에서 유방암, 뭐 갑상선암 이런 전부 다 뭐냐면 지방 조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소가 우리 몸에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다 보니 요즘 유방암이 2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환경 호르몬에 의한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인간이 알게 모르게 많이 먹게 되는 흰 밀가루와 설탕, 트랜스지방, 이 전부 다 뭐예요? 이당류. 이게 전부 다 몸에 나쁜 독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 그래서 뭐 대사증후를 유발하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제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독소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병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독소가 결국은 내 몸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뭐예요? 세포 내에 DNA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하게 되고, 또 면역 기능을 저하게 되고, 또 아까 제노에스트로겐을 그랬죠? 이런 호르몬의 어떤 교란을 통해 가지고 암이라든지 결국은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독소를, 금방 제가 첫 번째는 제거해라, 그러니까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못 피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거를 독소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독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단식이라는 거, 즉 밤에 12시간 이상 공부하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또 수면 전에 4시간 정도 금식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요, 밤에 12시간의 공복 시간, 이 시간이 결국 뭐냐면 간이 해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요, 간이 이걸 처리하는 간이, 그죠? 해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식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독소가 적게 들어오고, 또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독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정리하면 밤에 12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또 수면 전 4시간 이상 금식을 하는 것이 건강정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조절해라. 두 번째, 단백질 식단이, 사실 우리가 간 해독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두 번째, 배설할 때 단백질, 아미노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해독 과정에 있어서 이 아미노산 역할이 중요한데,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해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하라. 그 다음에 배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뭐예요? 또 장 기능이 있죠. 그래서 식이섬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변을 통해서 독소도 배설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장벽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또 식이섬유잖아요. 그래서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물론 여기는 지금 없지만 뭐예요? 그 유산균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간의 해독 경로를 통해 가지고 간을 재건하라 돼 있는데, 그럼 결국은 뭐다? 간의 해독을 도와주는 그런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면서 간 해독 어떤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간 해독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만은, 첫 번째가 지용성독이 수용성독으로 가는 과정은 첫 번째 1단계가 있고 또 2단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1단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비타민 B군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과, 그래서 항산 영양소지, 그죠? 비타민, 여기 보시면 왼쪽에 비타민 B군과 그 다음에 글루타티온은 이제 아시다시피 실리마린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과 실리마린, 그 다음에 이 공장에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영양소들, 그죠? 항산화 영양소들, 이게 중요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이 수용성을 바뀐 거를 또 배출해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간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는요, 항산화 영양소의 비타민과 미네랄들, 특히 비타민 B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실리마린, 그다음 밀크시슬이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글루타티온이라는 거는 사실은 간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티온, 그 다음에 이걸 도와주는 밀크시슬, 이런 것이 해독의 1단계, 2단계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산화의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가공육이라든지 붉은 고기,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트랜스지방, 그 다음에 흰색, 흰미, 흰설탕, 밀가루, 그 다음 화학 첨가물 같은 거를
어떻게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간의 해독을 더 잘 되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해독의 시작은 간이지만요, 해독의 완성은 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유산균 이야기 나오고 식이섬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뭐다? 해독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간이 해독이 되고 나가지고 이제 장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 좋은데, 우리 몸에는요, 필요한 영양소를 간으로 다시 재흡수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양소는 재흡수하면 되지만 노폐물, 해독된 노폐물을 다시 재흡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장은요, 이걸 재흡수하지 않도록, 노폐물을 재흡수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물주가. 그게 바로 뭐냐면 역수송체예요. 즉, 역수송체를 통해 가지고 이게 노폐물이 장으로, 대변으로 배설되게 하는 게 역수송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역수송체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노폐물이 재흡수되겠죠? 그럼 간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전문적이긴 한데, 결론은 뭐냐면 유해균이 많으면요, 역수정체가 억제 효소가 나와가지고 역수정체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노폐물이 다시 재흡수가 되면서 간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 건강에 필요한 유산균, 식이섬유가 간 건강에도 도움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릴 건데, 담즙산은 뭔지 아시죠? 지방의 재흡수에 중요한 조건을 하는 것이 담즙산이잖아요. 근데 이 담즙산이요, 장내 유익균에 의해 가지고 2차 담즙산이라는 걸 바뀌어요. 근데 이 2차 담즙산이, 그죠? 최초 담즙산보다 기능적으로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간에서 담즙산을 또 재생산을 해야 되는 걸 적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이 많으면요, 2차 담즙산 생성을 통해서 간에서 담즙산을 적게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간의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한국암에 있는 제품은 보면 밀크시스라는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연말연시에 술 문화, 요즘 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술을 마시려는 욕망과 이 사고를 줄이려는 강제, 그래서 요즘 무알콜성 뭐 이런 게 나와서 즐기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알콜, 저알콜이라 하더라도 알코올 조금 덜 있다. 그죠? 그래서 덜 먹겠다는 의지보다는요, 이게 대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무알콜, 저알콜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무알콜, 저알콜, 알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먹게 되는, 그죠? 그런 잉여 에너지, 그게 결국은 또 간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은요, 독성과 또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300만 이상의 사망자와 관련돼 있고 전체 질병의 5% 이상이 원인 물질이 되는 것이 바로 알코올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알코올은 적게 먹는 게 좋겠다. 저도 요즘 절주하려고 노력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은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최대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처리하는 역할. 그래서 알코올, 흡연, 환경독소, 가공육, 패스트푸드, 식용색소 전부 다 독소들이잖아요. 이런 독성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몸과 방패의 역할이다. 그래서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해독 기능이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면역, 영양소의 대사와 저장, 합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기가 바로 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이 나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간을 필요하게 하는 요인은요, 운동 부족도 또 나오죠. 운동 부족도 그럴 거고, 또 잘못된 식생활 습관, 그 다음에 지나친 음주, 이런 것들이 간을 필요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잉여 에너지. 그래서 간이 저장이 되면서 이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초래한다.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은 검주를 하면 개선되지만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요. 식생활 습관하고 관련돼 있고 환경 독소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개선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또 요즘 아까 뭐 제가 제너웨스틴 이야기했지만은 여성 호르몬제,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또 이런 것들도 다른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국내에 특히 이제 여성도 쓰지만 남성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이 지금 98년도와 그다음 지금 보시면 98년도에는 19.7%인데 2017년도에는 30.7% 증가했고 2030년도에는 39.1%, 2035년도에는 43.8% 증가할 거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남자도 남자지만 여성들의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간이라는 거는요, 지방만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짐작되어 있고 처음에 시작은 아주 경미해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방치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간염. 시간 지나면 뭐로? 간경화가 가는 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5% 이상 쌓이게 되면 우리가 지방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이 손상이 되는 시작점이 결국 뭐예요? 지방간. 그래서 이 지방간이 이제 염증으로 발병하면 간염이 되고 이게 심해지면 간경화가 되고 또 그중에서 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노폐물이나 산화 스트레스가 배출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피곤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은 침묵이 작게. 그래서 통각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만성 피로 환자의 20%, 5명 중에 1명이 간 기능이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병원에 가면요. 먼저 피 검사를 합니다. 검식을 가시면 피 검사를 하시게 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간 초음파. 요즘은 간의 진단은 좀 쉬워요. 초음파를 보면 어지간한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면 뭐해요? CT 같은 걸 찍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간에 도움되는 영양소. 그래서 이제 우리 밀크시슬이 나오는 제품 있잖아요, 그죠? 이 밀크시슬에 있는 실리마린.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도움되는 비타민 B군, 5개의 비타민 B군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간에 도움될 수 있는데 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요, 바로 뭐냐면 간 세포의 재생과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있는데 글루타티온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글루타티온의 생성을 증가시키면서 간의 해독 기능을 증가시키고 또 활성산소에 의해서 간이 파괴되는 것을 줄여주는 기능이 있는 게 바로 실리마린입니다. 그래서 간의 비성장적인 지방이 축적이 되면 이제 간 수치가 OTP라는 거 아시죠? 증가하게 되는데 이 실리마린이 그 간 수치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리마린은 하루에 130ml 정도를 보충해주면 좋겠고 더불어서 간 대사에 도움되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섭취하면 좋겠죠. 그래서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 달린 현대인들한테 이런 비만, 영양 불균형, 그다음에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또 인스턴트 같은 식품, 또 외부 여러 가지 환경 독소가 결국은 간의 위험을 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밀크시슬을 우리가 이제 권하게 되는데 이 밀크시슬에는요 하루에 130ml의 실리마린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B1, B2, B12, 나야신 비타민 B3죠. 그 다음 판토텐산 비타민 B5 그래서 5종류의 비타민 B군하고 그 다음 부원료로서 민들레 뿌리 추출물, 과일 건조 혼합물, 그 다음 아세로라 농축물 이런 다양한 식물 농축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간을 보호하고 그다음 간 기능을 이제 나쁘게 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이 좀 떨어지겠다, 예방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간이 나빠진 것 같다 이런 사람은 꼭 밀크시슬과 함께 하시면 아마 이 연말에 여러분의 간을 보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